방첩사는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계엄 및 계엄 이후 상황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다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예, 예. 사실은 군사법원과 군검찰이라는 게 평소에는 잘 눈에 띄지 않고 군에서 무슨 의문사가 생기거나 이상한 일이 있을 때만 한 번씩 지면에 등장해서 그 존재나 역할을 잘 모르시는데 이게 계엄 상황이 진행이 되면 주요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런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게 군사법원에서 했죠. 예. 그것도 다 군사법원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친구들이 군사법원을 확실하게 장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바심이 들었던 거고 그간의 이제 군의 역사에서 보면 이 병과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병과별로 다 육사 출신들이 가서 장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유일하게 안 되는 데가 그 군의관도 다 육사 출신들이 가서 하는데 유일하게 안 됐던 데가 법무병과거든요, 소위. 예, 예. 그 왜냐하면 고시를 통과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호기를 맞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 해에 2명씩 위탁 교육을 계속 보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인력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육사 출신이니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꾸미는데 다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과거부터 군이 이 어떤 부정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홍역을 치는 일들이 한 번씩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저기 그 병무비리 사건 옛날에 그다음에 뭐 방산 군납 네. 진급 비리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군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군 지휘부가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한 경험이나 지들 나름대로의 육사 출신들의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정한 세력이 움직이고 과거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육사 출신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주역이었다라고 자기들끼리 망상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차단해야지 계엄 성공하는데 지장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자기들의 세계관에서 지들이 하는 식으로 남들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증세가 있거든요. 군인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싶어서 한편으로 참 씁쓸하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그 방첩사가 원조를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은 옛날로 올라가면 뭐 특무대라고 해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박정희 때 이제 보안사라고 어찌 보면 확대 개편을 한 건데 그때 뭐 그걸 만들어 놨던 이유가 박정희 씨가 쿠데타로 집권을 한 사람이니까 다시 또 쿠데타를 당할 우려를 항상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한 부대로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안에 각종 군 수뇌부에 관한 정보들이 모이고 거기서 그걸 수집을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그게 대공 용의점이 있어서 정보 수집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군 간부들한테. 쿠데타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그 무슨 장성들 성향 분석을 한 문건도 지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딱 해서 지네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합세할 사람, 그렇지 않을 사람 이런 거를 미리 구분을 해놨던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말을 들을 판사, 말을 안 들을 판사, 말을 들을 검사, 말을 잘 들을 검사 이거를 분류를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치밀하게 계엄 이후의 상황까지 대비를 했는가 하는 점이 드러났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공수처는 그런 점들이 포착이 됐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을 거고. 자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문민정부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뭐 노무현 정부도 있었고 김대중 정부까지 있었으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 보안사가 이제 방첩사로 바뀌면서 기능이 이제 좀 개선이 됐을 텐데 개편이 됐을 텐데 한 3년 만에 윤석열이 잡고 나서 이 방첩사의 기능을 실제로 쿠데타를 주도하고 반대 세력을 실제로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보안으로 유지되었다라는 것도 좀 너무 이상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제 라인이 군대 안에 있었으면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철저히 차단하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쿠데타 진행 과정을 보시면 육사 출신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데 기여한 사람들은 또 공교롭게 하나같이 비육사 출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면 이 군 안에서 육사의 역할이나 기능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경찰은 또 다 경찰대 출신들이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라 돈을 들여가지고
안보를 위해서 치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한테 봉사하라고 양성해 놓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 양성 구조를 국가가 만들어줬는데 만들어줬는데 끼리끼리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그거를 장악해서 완전히 권력을 휘두를 생각으로 뭉쳐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법대 내란과 뭐 육사 반란과 경찰대 부역학과를 말씀드린 건데 이게 그동안에 그 학벌주의와 출세주의로 일관해왔던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그 아픈 모순이 이제 암덩어리로 자라가지고 그대로 드러난 상황이라서 이번에 내란 특검도 발동되고 했으니 이제 확실하게 좀 도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사가 실제로 방첩사 내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 전까지는 이제 고시제도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법무관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로스쿨이 생기면서 자기를 장악하니까 일방 통제를 할 수 있고 어떤 정권을 휘두르더라도 막을 자가 없다. 거기에서 이제 부정 비리, 부패가 엄청나게 만연했을 거 아닙니까? 군이라는 데가. 완전히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곳인데.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관선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특별시가 복마전이다 이런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업무를 관장하는데 사실상 작은 정부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서울시 부시장, 서울시 경찰국장, 서울지방검찰청장, 그다음에 서울지방법원장, 뭐 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이런 사람들이 다 한 대학교 동문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거기서 부정비리가 안 생기겠냐. 지금 딱 군대가 그런 꼴이거든요. 와, 그러면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것들은 뭐 국민적 합의가 다 돼 있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또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육사 개혁 문제도 실제로 지금 군 내부의 사정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사안이네요. 그럼요. 군의 인사 구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왜 최초로 학군 그러니까 ROTC 출신 참모총장을 배출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참모총장만 ROTC 출신이지 밑에 주요 보직들은 다 또 육사가 하니까 뭘 예를 들면 이제 군 내에서 조금 유능한 간부들 양성하기 위해서 유학 보내고 뭐 이런 제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100% 육사가 다 갔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나눠서 가자. 그거 만드는 것도 엄청나게 저항을 해가지고 그것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인데 우리 뭐 대통령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나 어떤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좀 성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해야죠. 그러니까 문민국방부 장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네요. 지금 현재는. 중요한데 그게 문민 장관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군 출신, ROTC 출신 참모총장은 내내 군인이고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출신이 육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저항하는 게 있었는데 하물며 이거는 외부에서 민간인이 와가지고 장관을 하면 그 사람이 동동 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것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비육사 출신 또는 비군이 민간 국방부 장관이 생기고 자, 육사가 실질적으로 카르텔 중에서 매우 구조적으로 지금 강하죠. 강한 상태에서 이것을 좀 느슨하게 만들어서 원래 기능을 회복하게 하려면 중간에 뭔가 좀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를 지금 장관이 지휘를 해낼 수 있을까요? 결국 어떻습니까? 장관이 면면들을 파악해가지고 인사권을 통해서 통제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쉽게 될 일도 아니잖아요. 또 의식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참 어찌 보면 어려운 길이죠. 그리고 적어도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확실히 이 국방부하고 법무부는 이제 법무부는 그 산하의 외척인 검찰이 장악하고 있었고 국방부도 그 산하의 집단인 군이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서 벗어난다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계속 주면서 이 군이 무엇을 위해서 복무하는가 하는 의식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고 저는 이게 교육체계부터 전면적으로 군이 이게 각 직책별로 계급별로 거쳐야 되는 교육체계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반드시 이 반란의 역사를 좀 집어넣어가지고 군이 쿠데타를 통해서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파괴하려고 했고 저해했는가 하는 그 역사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거 하라고 하면은 그 양성되는 이제 막 하사될 사람들, 소유될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만 교육을 하고 정작 그거를 숙제해야 되는 별 3개, 4개짜리들은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부터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이걸 바꿔놔야 되는 거죠. 사고 방식을. 너네 이번에 봐봐라. 지금 이게 그 밑에 거기 투입했던 특전사 군인들이
아니 당연히 무슨 폭동이 일어난 줄 알고 가봤더니 시민들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거기다 대고 총불이 겨누라는 얘기라서 멈칫거리면서 안 했다는 거 아니냐. 근데 니들은 그걸 시킨 사람들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한 확실한 교육이 좀 정말로 정비돼서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